우리 대한민국 그룹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17년 9월 8일은 대단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룹 회원님들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 첫 방송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탄핵 정국이 시작된 이래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바른 언론, 바른 방송은 찾기 어려워졌고 그 바른 언론과 방송의 자리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이 나라의 애국지사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한 인터넷 방송이 대신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에서는 애국 방송 역시 다다익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비슷한 많은 방송이 이미 자리를 잘 잡아 활동하고 계시기에 과연 우리가 다른 방송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을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기에 최선을 다해서 방송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작은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방송은 일방적인 주장과 정보의 전달이 아닌 우리 회원님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방송을 지향합니다. 방송에 참여를 원하는 그룹 회원님은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은 발걸음을 놓습니다. 아주 미약한 시작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침내 이 나라의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다시 더욱 굳건히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그룹 회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많은 참여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패널 소개를 시작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는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애국 활동에 그야말로 열심이신 우리 강석정 목사님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부산서 올라온 강석정 목사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달부터 서울 대한문 광장 태극기 애국 집회에 주말마다 계속 참석을 했었고요. 또 부산에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 시민들과 더불어 애국 시민들과 더불어 태극기 집회를 계속 인솔해 왔습니다. 탄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이 탄핵이 아니고 파면이라는 그 명분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사실은 이 탄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뭐 직권 남용이나 뇌물죄로 인해서 파면이라는 이게 세계 유례상 보기 드문 아주 엉터리 같은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내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겠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이 개국하게 된 걸로 믿습니다. 그 방송의 고유한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해주는 아름다운 방송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 왼쪽으로는 역시 작년 11월부터 열심히 애국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업인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인호 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저도 뭐 11월부터 지금까지 벌써 9월이잖아요. 거의 뭐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되는데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앞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힘이지만 보태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현재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오늘 앞으로 이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토의해서 굳이 결과를 만들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뭐 결과를 다 알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결과는 뻔한 것인데 네, 뭐 망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확립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결과를 굳이 뭐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같이 생각과 어떤 판단을 회원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방송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방송이라 저희가 준비가 조금 미흡합니다만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 회원분들 중에서 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방송에 이렇게 직접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과 주장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하고 저희가 그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방송을 전해드리겠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최근에 개설한 우리 대한민국.kr 바른 언론이고 믿을 수 있는 포털이죠. 우리 대한민국.kr에서 게재하여 KR을 게재해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 이제 가장 최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슈가 작년 11월 이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그 핵실험 문제. 며칠 전에 있었죠. 9월 3일인가요? 6차 핵실험, 수소폭탄이라고 하는데 북한 핵실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사드 배치를 문재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작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실 때 사드 배치를 그렇게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었는데 그렇게 사드 배치를 마침내 결정한 거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나누고 또 시간이 된다면 10월 17일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재판 구속이 1차 구속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검찰에서 다른 뭐 거리를 또 만들어 가지고 구속을 연장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북한 그 핵실험 수소폭탄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50킬로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 정보부나 뭐 미국의 소식통이나 정보부라는 말은 조금 그렇습니다. 소식통이나 혹은 일본에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100킬로톤이 넘는다. 140킬로톤까지 이른다는 그런 엄청난 파괴를 가진 이제 핵폭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현재까지 어땠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북한은 앞으로도 계속 그 핵실험 내지 미사일 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중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않고 오히려 북한이 핵이 전 세계에 보기 드문 정도로 이 기술과 집약된 어떤 축적된 기술로 인해 가지고 ICBM이라든지 핵 폭발력을 소형화할 수 있도록 아주 첨단으로 만들어내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6차 핵실험 이 계기로 통해서 북한이 완전히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초전에 박살내는 것만이 북한을 아주 그 핵실험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 생각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데 저는 그 이런 이제 뉴스나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람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물 건너간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세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결국은 북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것을 진정 그 미국이 그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거나 불안을 느낀다면 안보 불안을 느낀다면 김정은 제거 작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이나 고우나 북의 핵은 결국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논의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판단을 하기가 네,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한도 우리 한국도 결국은 핵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지 다른 어떤 대체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맘만 먹으면 뭐 돈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네. 하려고 하면 뭐 북한이 몇 년을 걸쳐서 기술을 개발했다지만 우리는 단 한두 달 사이에도 핵을 만들어낼 수 한 있다고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볼수 있습니다. 네. 뭐 하고 길게 또 2년 정도 걸린다. 이미 만약에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미국에서 만약에 하고 IAEA에서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고 치면 네. 우리도 한국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국방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한국도 당연히 핵을 가져야 되고 만약에 미국이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을 또 싫어한다든지 뭐 안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개발해낸 전술 핵 배치를 한국 땅에다 재배치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뭐 오늘 그 송영무 국방장관인가요? 그분이 네. 그 사람이 이제 전술핵 배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가지고 그게 과연 대통령 문재인의 뭐 의사이냐 아니냐 뭐 이래서 여당에서도 말이 많고 그랬었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떠들고 있고 결국은 뭐 전술핵 배치가 돼야 되겠지만 과연 이렇게 그 핵을 용인하고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핵이 그 상당히 소형화되고 네. 그런 북한의 핵 기술이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발전되어 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분쟁 지역들 그러니까 중동, 이스라엘 뭐 그런 지역, 중동을 포함한 세계 분쟁 지역,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주 그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 아주 극렬해지고 있는 IS를 비롯한 그런 뭐 그 테러 집단들의 그런 소형화된 핵무기를 그 가지게 될 것이 그 노력 기술을 뭐 기술이 확산돼서 소형화된 핵을 가지게 될 것이 뭐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데 과연 그것을 용인할 것인가? 용인하게 되면 저는 이제 그런 그 주제 이 지금 이야기하는 북의 그 핵 실험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우익 쪽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제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말처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말은 이제 뭐 우리 이제 뭐 피난 갈 준비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마음 한켠에는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국민의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모른 척해도 이미 마음속 한켠에는 다 전쟁에 대한 공포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단지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고위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따리 챙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예의주시해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모른 척하지만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싸나 안 사나, 예? 그런 거 우리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 이것을 우리는 정말 바라봐야 된다. 뭐 북이 무장하는데 미국이 뭐 어떻게 한다, 중국이 어떻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다음에 뭐 촛불들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조금 거리가 있고 우리는 일단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부산에 계신 뭐 목사님이야 제일 멀리 있으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서. 그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대구에 계시죠, 저 어머니가. 그 저한테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노야, 니 요즘 뉴스 보나? 일 많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안 주무시고 웬일이십니까? 뉴스를 보면 알 건데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 뭐 어떻게 짐 챙겨가지고 그 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디 계시냐면 대구에 계시거든요. 사드 문제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를 제가 하면
제 고향이 성주입니다. 성주. 예, 성주요? 성주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성주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주 주민들이 사드 반대를 격렬하게 했다. 뭐 어마어마한 뉴스거리가 많이 사드 얘기 조금 나오는데 이따 하시고.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니 이게 무슨 고향 사람들하고 영 이야기가 달라지네. 뭐 이런 이야기 제가 이제 조금 많이 이따 한번 하죠. 더 따라. 예. 예. 네. 이제 네. 지금 그 주인호 대표 얘기를 통해서 보면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차분한 것 같지만 네. 대단히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 아 그렇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미국 시민들 네.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이 소개령. 예. 미국 시민들이 이제 뭐 나간다든지 소개된다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것들이 증거가 보이기 시작하면은 네.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이 조성되고 조성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그대로 조성돼- 와야 돼버리는 거예요. 네. 와야 혼란이 올 수 있다. 네.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저기 뭐 중동에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뭐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뭐 터키 내전이라든지 그 유럽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내전 뭐 이런 거하고 한반도의 이 전쟁 내전 이거하고는 좀 양상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절대적으로 한국 남한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 또 중국 역시 필사적으로 북한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강대국의 틈바구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인데 결국은 전쟁은 그렇게 쉽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고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치면 도망갈 데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사실 제가 부산에 있다 해서 부산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부산은 부산 고려 원자력 발전소만 하더라도 부산이 몇 개가 들 때 있기 때문에 그게 한 번만 떨어지면 뭐 완전히 그 원전이 다 터지기 때문에 완전히 전멸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도 없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뭐 문재인은 난 대통령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지 않지만 문재인 집단에서는 늘상적으로 얘기하기가 갑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뭐 미사일이 날라오고 핵실험을 하고 이러니까 이 도저히 국민의 원성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미국의 눈치를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긴급으로 뭐 배치하라 명령을 했지만은 사드 반대했다는 그 의미에서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도 없이 또 지 마음대로 또 배치하라. 이거는 좀 경우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문재인이라는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말대로 대통령이라는 이 사람은 중국에다가 늘상 하는 얘기가 사드 배치를 완벽하게 한 게 아니고 임시로 해놓은 거다.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임시로 해놓은 거다. 그게 이제 중국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임시로 한 거고 미국 앞에는 사드 배치 완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이중 잣대를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대통령 이 사람을 믿고는 우리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그 방향을 선택하더라도 이 문재인 집단은 빨리 하야하는 것이 한국 안보에 대해서 한국 미래에 대해서도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북핵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 문제도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 문재인 집단의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물러나야 된다는 얘기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 반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러나는 건 하루라도 한시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물러나면은 좋겠지만 뭐 그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그 북한 핵실험 문제로 볼 때는 지금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국민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법은 그렇게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뭐 그렇게 현재까지 그런 것이네요, 그죠? 그리고 뭐 집에 이제 집집마다 이 상황을 보면 웬만하면 그 생수를 보통 2통 정도 뭐 적어도 두 통 큰 거 이제 큰 걸로 2통 정도. 왜 그러냐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캔 같은 경우에 비상식량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집집마다 안 갖춰놓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제 주변에도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용히 은밀하게 표시 안 내고 워낙 이제 촛불이 평상시에도 뭐 물통 한 아니, 지금 생수 뭐, 한 2개 정도 갖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집으로 그렇죠. 보면 한 4통 정도 갖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추가로. 예, 추가로. 저는 이제 1.8리터짜리로 이렇게 이제 뭐 대충 한 10통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한 3개월 정도 버티겠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좀 이제 전라도 분이나 이제 그 좀 좌파적인 성향을 많이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도 집에 다 그거 준비했어요. 그 왜 준비했는지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제 보따리 싸야지 뭐 이제 전쟁 준비해야지 뭐 이런 이제 쉽게 표현을 했지만 그런 말 속에는 뭐 볼장 다 봤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핵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전문가도 아니지만 아니고 깊이 있는 얘기를 하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이게 얘기를 꺼내고 나면은 한 몇 시간, 몇십 분, 몇 시간에 그렇게 다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마땅한 대응 방안이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어서 보통 지금 뭐 얼마 전에 추미애라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인가 뭐 추미애 씨가 추미애가 뭐 얘기할 때 대화하자인데 대화는 뭐 핵 가지고 있는데 그 대화하자 그러면은 쉽게 듣겠습니까? 뭐 우리가 없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핵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럼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핵이 우리 아니면은 뭐 미국? 감히 뭐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고 또 우리에게도 뭐 직접 쏜다고 생각은 뭐 하기 어렵겠지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 가지 다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갖다가 특히 이제 국지전 같은 거는 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주 나쁜 핵이 있기 전하고 지금 수소폭탄 실험까지 끝난 지금하고는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부분은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가 가서 직접 시찰까지 했지만 뭐 백령도나 연평도 서해 5도 쪽을 강습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나면은 우리가 쉽게 사실 바로 응전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대응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이분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좀 가져와서 배치를 하던가 재배치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스스로 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특별한 우리가 지금 NPT 준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위난의 상태, 아주 위중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좀 예외로 해서 핵무기 좀 개발하겠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소위 얘기하는 저쪽 레프티드 한 사람들은 북한의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한을 깔고 앉겠다고. 충분히 그 핵 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참 북한 핵은 앞으로 어떻게 누구도 참 해결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뜻을 모아서 이런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것을 과소평가도 하지도 말고 또 침소봉대할 필요도 없겠지만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이고 굉장히 치밀한 그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강성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전에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포격을 놀랬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씨가 대통령으로 계셨었는데 그 연평도 포격이 있고 난 바로 직후에
미국 오바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말입니다. 그 자익이든 우익이든 누구든 간에 스스로의 그 생명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자주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평도 포격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 첫 번째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인이 먼저 응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거기에 맞대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밀려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러면 제가 만약에 지도자였다 하면 저는 바로 뜹니다. 어디를 뜨느냐? 뭐 사생결단을 냅니다. 그런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도 죽을 각오가 아니면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이렇게 그러니까 북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뭐 김일성이나 이런 작자들이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던 것은 어쩔 건데 내가 이래 한들 너 어쩔 거야 뭐 이렇게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일리가 네. 있는 얘기입니다. 뭐 그 얘기 들으니까 네.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렇게 문재인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유엔에서 인권법, 이게 북한 인권법 통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논하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 북한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정일한테 전화해가지고 인권법을 통과시킬까요 말까요 이를 물어본 거와 똑같은 그 인이설이라고. 그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잊어버리고. 그 과거에 참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좀 상당히 그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지금도 사실은 그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떠돌아다니는데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증할 수가 없고, 사실이 아닌 것은 뭐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네. 뭐냐 그러면은 전쟁은 자기 손안에 달려 있다. 자기 그건 사실은 말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 그 미국이 아무리 힘이 강화돼서 전쟁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 좀 비굴한 입장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항복을 했더라도 이제 정쟁만은 막아야 된다 하는 이런 또 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그런 그 옛날에 그 이완용이가 일본에게 만약에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님 만약에 그 말이 정말로 문 씨가 정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그자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바로 내려와야 돼요. 내가 올라갈 테니까 너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내가 가서 내가 해결할게. 네? 아니 지금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건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이렇게 아무리 화가 나셔도 화가 난 게 너무 놀라서 네, 그렇죠. 놀라죠. 하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항복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70.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이게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말이죠. 자유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송두리째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안 되느냐. 이 굉장히 참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뭐 거의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좀 많이 기가 죽어서 끌려가고 있고, 지금 뭐 저쪽에서는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데, 대화해서 추미애는 12번을 그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자세, 비굴한 자세 가지고는 결코 북한의 이때까지 행동을 봐서는 결코 우리가 그들하고 대화의 장을 열 수 없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조명되기 시작했던 게 1973년에 있었던 작년인가요? 올해 초에 작고하신 그 박정인 장군의 북한 그 GP 포격 사건. 그 박정인 장군께서 그냥 사단에 있는 모든 그 버스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버스가 아니죠. 군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그냥 경적을 울리고
불을 켜고 막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은 뭐 나중에 그게 잘 무마되고 그냥 끝났는데 그게 있었고 예전에 이제 그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 네. 도끼 만행 사건 때 그 처리하는 방식이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가가지고 뭐 초소 뭐 50액인가 뭐 10액을 갖다가 때려 붙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를 볼 때는 진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과거 네.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네. 그 북한 김일성이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김일성이한테 항복 성명을 받은 사람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그분밖에 없습니다. 미국 미루나무 사건이 있고 푸에블로 납북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하다시피 했어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치들어간다 이러니까 결국은 김일성이가 쳐들어올까봐 겁을 먹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 편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기 또 마찬가지로 그 미르나무 사건 때는 그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죠. 예. 그 미국 한미 그 당시에 그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좀 준비가 내일 다음 방송 때 말씀드릴 텐데 그때는 그 정식으로 그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예, 사과 문고 왔어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북한을 우리 사투리로 말하면 좀 간땡이를 부풀러 준 거는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햇볕 정책에 의해서 한국에서 수십억, 수천억 달러가 건너가고 또 그거에 의해서 무기 개발하고 핵 개발한 것은 사실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씨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 표명을 하고 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잘못됐다. 네, 네.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었다. 네. 지난 정부에 누가 돼서 국민들께 눈을 찢어서 죄송하다. 네, 네. 내가 참 생각이 짧았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공식적으로 하고 예. 석고대지 해야죠.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를 석고대지 해야 해야죠.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이거 성주 국민들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 소요 사태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네.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드 배치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미국에 굴종하고 미국의 식민지고 뭐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드가 우리를 지키는 것이냐 미국을 지키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뭐 전자파가 몸에 너무 해로워서 성주의 그 참외는 다 뭐 밭이 밭이 어떻게 된다고요? 뭐 밭이 진짜 뭐 다 참외 사면 안 된다. 예, 참외는 재배가 안 된다. 참외 먹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네.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까 네. 전자파라는 것이 거의 미미에서 없는 수준이다. 전혀 없고 휴대폰보다도 이 전자파가 약하다고 그러면 김재동이나 김미화 같은 네. 그 또 많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이재명이나 너무 많죠. 뭐. 예. 뭐 나와서 이런 뭔가 다 거론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네. 그 인간들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와서 김미아 씨는 뭐 수입소 그렇게 반대하다가. 뭐 수입소 말고 지금 네. 사드 얘기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사드 배치에 그렇게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박원순이는 반대 안 했나요? 박원순이는 뭐 한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그 사람은 게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온갖 이상한 이유를 들고 뭐 전자파를 들먹이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소위 그 중에서도 공인이라는 인간들은 와서 다 사과해라. 사과해라. 아니면 문재인을 끌어내려라. 필요 없는 사드를 했으니까. 그죠? 촛불을 다시 들어라. 그러면 니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하고 전국 금속노령 같은데 그다음에 경제정의 실천 경실련 그다음에 또 참여연대 사드 배치 처리하라고 뭐 지금 난리 났었죠 또. 근데 그 사람들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문재인하고 둘이서 아니면 그 문재인 일당하고 둘이서 한번 잘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러나든지 아니면 뭐 촛불 시위를 하든지 다시. 왜냐하면 이것이 정당한 사드 배치가 정당했다는 것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책임져야죠. 광우병처럼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그죠? 그냥 어불쩡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절대. 이건 반드시 그 문재인의 사과를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합해서라도 광화문에 세종대왕상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예. 예.
머리가 땅에 한 100번 닿게 사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우리나라 사회에 끼친 해악이 너무 커요. 지금 예. 와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지 입으로 지금 바꾼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럼 사과해야죠. 일단 저는 네. 전에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근데 사과는 아무래도 받아줄 겁니까? 사과를 한다고요? 문재인 사과 만약에 하면 받아주겠느냐? 용서해 줄 겁니까? 그럼 그만두고 내려와야죠. 사과라는 의미는 말로 립 서비스의 사과라는 것은 우리 사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내려와라. 당연히 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내려와야죠. 그럼. 뭐 당연히 내려와야죠. 왜냐?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진짜 사과할 의사가 있으면 일단 그런 행동을 했고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까 이걸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 현실은 또 그런 일단 거네. 필요하다. 이렇게 이게 바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선명성 그리고 내로남불. 뭐 정당성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게 돼. 정통성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그 이제 이 앞뒤가 혀가 꼬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사과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은 받을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받을 의사가 있다. 자기는 내려오겠다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럼 뭐 얼른 내려오시라고. 그렇죠. 나라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안정이 되겠죠. 빨리 사과, 예, 빨리 맞아요. 얼른 딱 내려오면은 빨리 내려올수록 예, 자기 빨리 죄가 내려올수록, 좀 아무래도 이제 혀가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내려올 사람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한다는 말 자체가 사드 배치는 임시로 배치해놓은 거다. 임시로. 한시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 강제로 끌어내리기 전에는 내려올 사람이 임시로 배치 그렇죠. 임시로 배치했다는 얘기는 요걸 피할 수 있는 그래도 여지가 조금은 있죠. 예. 자기가 직접적인 적이 많은데. 근데 이제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임시로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는 임시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문재인은 계속해서 중국 시진핑한테 뭐 중국 대사한테 뭐 이렇게 임시로 우리가 한 것이지 뭐 장기적으로 할 그런 건 없다. 우리 소위 얘기하는 건 면피용인데 이런 얘기죠. 원래 국가 그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런 면피용의 발언들을 그렇게 하고 다니면 그건 나중에 부메랑 돼서 돌아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한국이 이미 그자가 대통령 된 지 지금 4개월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벌써 우리의 그 국가 위신이 진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누가 국제사회 신뢰를 잃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참 큰 문제고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지 내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지도 않을 것 같고 내려오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국민들이 촛불을 다시 들고 일어나서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예, 끌어내리. 뭐 조금 과격해도 이해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사실은 이게 과격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이죠. 뭐 사실은 이게 아마 설문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요새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떤 그 비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문재인 지지도가 뭐 83%다, 80%다. 이제 떨어져서 60%대 나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실 보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은 5%가 거기에 대해 조사에 응하고 예, 저도 뭐 수많은 설문조사 요청이 왔지만 한 번도 대답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거기 응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거기서 73%를 하면 몇 명입니까? 그걸 가지고 한 뭐 3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한 36명 정도. 그런 실제 아주 정확한 설문조사를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아마 95%는 아마 설문조사 때 계속 듣고 대답했던 사람들은 그게 거의 귀가 어두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뭔 말인지는 몰라도 한참 듣고 있었던 거죠. 일단 이제 뭐 방송에 살려이 나는 거. 어쨌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90% 이상이 지금 좀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것은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전혀 백데이터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요. 외국 시민 여러분들께. 자, 마지막으로 사실은 결코 교도소에 실제로는 교도소가 아니죠. 구치소죠. 구치소. 지금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계신 지 이제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라의 대통령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하게 그런 헌법 규정에도 없는 그런 것들을 형사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을 해가지고 파면한 것도 모자라서 그 파면한 분을 구치소에 좀 심한 얘기를 쳐 넣어가지고 네.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아니면 수갑을 채워서 이게 있을 수 있는 노릇입니까? 그래서 재판을 일주일에 4번을 받고 있습니다. 1952년생이시죠. 연세가 상당히 되셨는데 그런 분을 그렇게 일주일에 4번 재판을 받게 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10월 17일 날이 이제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 다른 뭐 사건 다른 걸 하나 또 끄집어내 가지고 수사를 연장하겠다. 구속을 연장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검찰이나 이게 법원 쪽에다가 그 이제 저기 청와대 쪽에다가 또 언어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청와대에서 자꾸만 뭐 무슨 문서를 괴문서를 찾아냈다. 또 뭐 또 찾아냈다. 또 비밀이 또 나왔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빌미로 잡아갖고 또 이제 구속선 연장시키고 또 이제 또 연장시키고 아무리 그래 해도 지금까지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증거 불충분 아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네, 증거 없고 예. 최종적으로 요 얼마 전에 그 삼성의 그 진재수 그 네, 사장인가 그렇죠. 그분이 진술한 그 진술 내용이 아주 확고부동하고 전혀 대통령 관계가 없다. 또 어느 나라 대사입니까? 그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이 자기가 진솔되게 그 고백을 했는데 아 미얀마. 예. 네네. 아무런 대통령의 어떤 청탁이나 부탁이나 받은 적이 없다. 아주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진술을 해서 그나마도 그 우리는 많이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이거는 완전히 그 정치적 그 재판이고 당연히 이건 정치적으로 이게 네, 누구나 봐도 그 박근혜 대통령 아주 청렴결백하고 무결점의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몰아내기 위해서 그냥 찬탈하기 위해서 청렴결백하고 무결점이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그 경제 공동체 예.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또 최근에 이재용 재판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그 신조어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예. 예. 이재용 부회장 그 1심 선고에서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이 또 신조어가 또 네.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뭐 깨끗하다는 거죠. 뭐 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분인 거죠. 근데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또 어떤 분 저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지만 털면 진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예. 무섭습니다.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예. 네. 조심하십시오. 네. 금가루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저희가 혹시적 뭐 찬탈 이 뭐 법정 청탁. 재판 이거는 이제 뭐 대통령이 옆에만 있어도 암시적으로 마음적으로 압력을 넣는 거다. 그 마음에 있는 그거를 이제 하나의 범죄 요건을 갖춰가지고 네. 이제 심정을 굳혀가지고 그걸 뭐 증거 인멸 증거라 해가지고 이제 재판하는 그런 느낌이 받는데 그 사람이 그 마음을 판결할 수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만이 할 수 있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예.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전혀 묵시적 청탁으로 법률 선고를 용어도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럼 그 형법상에 아니면 저 법률상의 법률 용어에 묵시적 청탁을 처벌하는 거는 그런 거 전혀 징역 100년 뭐 예. 징역 1년 저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나오는 묵시록을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그런 얘기 했어요. 하신 분이 있어요. 예. 네네. 계시록인데 그건 거의 묵시록 같은 그런 얘기가 돼버립니다. 이제 묵시적 청탁을 전혀. 인정하게 되면. 그거에 비해서 어떤 그 방청객 한 분이 이 저기 그 검찰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당신들이 엉터리 재판을 엉터리 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총살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했다. 그것도 내 마음에 생각이 그래 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법정 구속을 해가지고 이 저기 5일인가 8일간이나 이렇게 뭐 8일인가요? 그거를 뭐 저기 구속 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나온 그분이 또 다시 하는 말은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째하여 현재 재판이나 검사들이 그 재판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거는 마음의 양심의 재판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번에 저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제 구속 그 기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그 1심 재판 유기한 다가오면은 반드시 불구속으로
재판을 끝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조사할 일이 있으면은 부구속된 상태에서 좀 건강도 챙겨가면서 얼마든지 이게 조사받을 수 있는 건데, 도저히 우려가 없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어디를 가겠습니까?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고 온 천만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발 좀 정상적으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재판이나 그런 그걸 이제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재판 자체는 뭐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뭐 지금 기대할 수는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으신 관계로 또 몸도 많이 약해졌고, 그리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지금 구속을 했는데, 일국의 대통령 한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섬나라잖아요. 네. 어떻게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위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니까. 섬이거든요. 네, 섬이죠. 위에도 바다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바다보다 더 철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이 어디로 막말로 톡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절대 말도 안 되는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은 도망을 가시라 해도 안 갑니다. 그리고 내 나라 내 땅 본인이 절대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홀몸 몰아서 대한민국과 결혼을 했고 대한민국이 자기 신랑이고 자기는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신부의 입장으로서 고스란히 대한민국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저기 하늘에다가 맹세하신 분인데 도망.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뭐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대한민국의 뭐 정부, 대한민국을 지금 그 대통령이라는 뭐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 정상인들이 정상인들이 정상적으로 사고하면 당연한 그런 뭐 이건 뭐 재판이지 만들어진 재판이지만 그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해라 그럼 재판해라 뭐 100년을 선고하든 뭐 하든 재판을 하되 그 대신에 법 정신에 맞게 불구속 재판을 해라. 네.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좀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습니까? 뭐 물론 소기의 경읽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실형의 뭐 정도가 있고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판결이 난 이후에 이 문제는 더 심각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지금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역사를 보더라도 정통성의 시비가 붙으면요 그 정권 혹은 그 시대는 거의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씨는 거의 풍지박살 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나오게 되면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정통성 시비에 한복판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 얘기가 조금은 좀 발전해 나갔지만 일단 뭐 네. 풍비박살이 정통성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게 내일 끝날지 아니면은 네. 뭐 내년 2월 달에 끝날지 아니면은 플러스 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기간 동안 또 그 이후에라도 이 정통성에 대한 문제는 뭐 끊임없이 이게 합법적이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정통성 시비는 끝까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정권이 기이한 짓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기이한 짓을 하더라도 네. 일단 대한민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은 좀 풀어드리고 좀 몸도 좀 추스리면서 재판 받을 수 있게라도 네. 좀 해달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죠. 그게 무서운 예. 거죠. 그게 우리 바람입니다. 우리 그게 바람인데 네.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거의 여당이었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네. 국회의원들이 네. 한 목소리를 내줘야 되고 그 국회의원들 한 목소리 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촛불 시위가 아닌 태극기 민심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국회에다 호소문을 내야 되고요. 또 국회 호소문을 내자. 나아가서는 이제 법원 검찰 쪽에 가서 우리가 침묵 시위를 하더라도 단식 투쟁을 하더라도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동감합니다.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다. 재판을 하라.
뭐 몇 년이 가더라도 재판하는 좋다 하고 그래 하고 정부 측에다 청와대 측에다 요구하는 것은 과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게 있느냐. 너희들도 우리가 국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으니까 똑바로 해라. 이제 이렇게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뭐 국회 호소문도 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년도에 뭐 지자체 선거에서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고 또 다음 해에 총선에서 이제 완전히 국민의 어떤 눈으로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호소문을 내고 또 정부 여론에도 호소문을 내고 사법기관에도 호소문을 내고 또 단식 농성도 하고 예 앞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그 일심으로 하나로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면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그 난국 위기를 결국에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첫 방송 뭐 저희가 두서없이 큰 준비 없이 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방송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좀 더 재미있게 그리고 좀 더 즐거운 주제를 가지고 즐거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우리 대한민국의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고요. 좀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 네. 또 잘못된 부분 많이 지적해 주시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이한우 대표님에게 많은 경애와 어떤 우정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